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1조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이때 장사가 생각보다 안 풀릴 때는 이게 한 단어에 안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요때 이 안 되다가 우리가 되다의 부정문하고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건 사전에서 한 번 더 안 되다를 검색해서 한 번 더 안 되다에 해당되는, 즉 뭐 형편이 이렇게 안 풀릴 때, 그리고 또 뭐 안쓰러울 때, 그죠? 이렇게 그 안 되다의 다양한 의미를 좀 더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안 된다 붙여야 되고요. 2번, 이건 강조했죠? 만이라는 말이 혼자 쓰일 때는 조사지만 만과 아이가 함께 올 때는 뭐다? 의존명사다. 그래서 만과 아이가 함께 올 때는 100%, 즉 앞에 체험과 뭐 한다? 띄어쓴다. 그래서 두와 시간을 띄어쓴 건 맞는데 만을 붙여 써서는 안 되고 만과 아이를 띄어써야죠. 시간과 만해를 띄어야 됩니다. 자, 3번도 좀 어렵습니다. 뿐만 바라보면 뿐 앞에 잘할 관용어가 왔으니까 뿐을 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뿐으로 보면 안 되고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로 봐야죠. 뿐이라는 조사로 보면 안 되고 뿐이라는 의존명사로 보면 안 되고 리을 뿐더러, 뿐 뒤에 더러가 왔고 앞에 리을이 왔어요. 그래서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죠. 그러므로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죠? 안 그러고 뿐만 눈에 띄면 틀리기 쉬운데 리을 뿐더러 하고 눈에 보여야 돼요. 따라서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모두 붙여야죠. 다음에 4번, 원래 뭐뭐 하는 중에 할 때의 중은 의존명사라 띄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통화 중이다, 회의 중이다 띄어쓰는데, 이렇게 한밤중이니 또는 그 해설에 있듯이 은연 중에 또는 부재 중에, 이런 말은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없죠. 즉 어떤 시간대를 가리키고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띄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붙였어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도구 문제인데, 도구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쉬워야 돼요. 왜냐? 나올 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어렵지만, 이게 나올 게 정해져 있으면 그건 아무리 한자가 어렵게 인식이 되더라도 그건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도금 문제는 어디서 나오죠? 주의할 도금에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주의할 도금하고 나와 있는 그 자료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걸 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플러스 한다면 뭐예요? 바로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나오고 있는 한자들을 눈여겨보고, 또 한글 맞춤법의 활음조에 나오는, 즉 한자어는 본래대로 발음하다가 또 다른 음으로 발음할 때는 다른 음대로 발음한다.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한자어, 이렇게 두 가지만, 이 자료만, 한글 맞춤법과 주의할 도금만 보면 이건 그냥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자 실력과는 관계없이 이건 뭐야? 내가 얼마나 즉 그걸 반복했느냐의 차이지 한자 여부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놓치지 말아야죠. 자, 1번 탐험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모순이라고 했고, 그리고 화폐라고 했는데, 자, 여기 1번은 모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탐험하다, 그리고 모순, 그리고 화폐. 이런 걸 공부할 때는요, 그 주의할 도금 자료를 처음에는 읽기만 힘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뜻을 모르면 한자는 읽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낱말 뜻을 좀 찾아가면서, 그 낱말 뜻을 찾아가면서 눈여겨보고, 또 이 주의할 도금은 쓰기 문제로도 직접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주의할 도금은 원래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한자를 좀 안다 싶은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걸 모아놨고, 또 같은 글자가 둘 이상의 발음으로 되거나 이런 동자 이음어가 주로 들어있기 때문에 쓰는 거는 눈여겨보지 말고, 이 주의할 도금을 공부할 때는 읽는 것과 낱말 뜻을, 왜냐면 낱말 뜻을 보는 이유는 결국 암기에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글자를 쓰는 거에는 너무 주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한자를 웬만큼 하는 사람들도 여기 주의할 도금의 글자는 쓰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에 사기라고 했고, 이 사기는 뭐 사기 치는 거고, 사기 치려면 우리가 말로 하지 뭐 칼로 하겠어요. 따라서 말씀 어자가 들어있고, 그리고 야기하다 하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다, 발생하다. 얘는 낱말뜻 문제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야기하다 하면 발생하다, 문제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고, 자, 치열이라 했는데 치열이 아니라 장렬이죠. 그래서 뭔가 불타는 거야. 화려하게 불타서 살아 없어지면 장렬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치열이 아니라 장렬이고, 그래서 작자에 불화자가 들어있습니다. 2번은 형자라고 했는데 이게 자자가 아니라, 요렇게만 하면 무슨 글자예요? 요렇게만 하면 찌를 자자예요. 그죠? 요렇게만 하면 자자지만 그게 아니라 칼도자가 빠졌어요. 그죠? 칼도자가 빠지고, 즉 칼도자가 빠진 상태에서 두 글자를 나눠냈으면 이건 극자예요. 그래서 형극하면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극의 길 하면 뭐야? 가시밭길 이런 뜻이지.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형극의 가시밭길하면 뭐야? 중복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극은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극이라는 글자에는 그 위에 풀초자가 둘 다 들어있어요. 즉, 요 풀초자가 들어있어서 발음은 여기에 있고, 발음은 여기에 있지만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극하면 가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파탄이죠. 이 파탄은 그동안 파정으로 많이 출제됐어요. 파정이 아니라 뭐다? 파탄. 왜냐면 이 탄자가 탄이라는 발음을 추려할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렇지? 돌속자와 그리고 정할정자가 들어있으니까, 아니지, 실사병과 정할정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도저히 탄으로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파정이 아니라 뭐다? 파탄이다. 그리고 통찰이죠. 통찰의 이 통자는 마을을 말할 때는 뭐야? 동으로 읽고, 마을을 말할 때는 동으로 읽는 거야. 우리가 몇 동 몇 반, 그지? 통반을 말할 때 몇 동이다, 몇 번지다 할 때 동을, 마을 동으로도 읽고, 또 통찰할 통으로도 읽어요. 그래서 통찰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형자가 틀렸죠. 형자 하면 뭐 옆집 누나 이름 같은데, 그죠? 형자가 아니고 뭐야? 형극, 가시라는 뜻이고. 4번에 잠언이야. 잠언이 뭐야? 교훈되는 글, 말을 잠언이라 하죠. 그리고 악한이라고 했는데, 자, 이 악할 악자가 악으로도 읽지만 또 뭐로도 읽죠? 오로도 읽죠. 그래서 악으로 읽으면 악하다라는 의미지만 오로 읽으면 또 미워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악한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오한. 그래서 오한이다라고 해요. 반면에 그 옆에 사치할 때 이 치자 읽기가 어렵죠. 왜냐면 마늘 다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라는 발음을 추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치, 사치하다, 사치스럽다, 사치 주의하시고. 자, 오한이 들다 그러면 춥다 이 말이에요. 오한이 들다. 그리고 악한 그러면, 악한 그럴 때는 여기 뭐 써요? 나라 한자 쓰죠. 이 나라 한자가 즉 초한지하고 나라 한자, 한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보통은 그냥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문외한이다 그럼 뭐야? 어떤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악한이다 그럼 뭐야? 나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이 이럴 때는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로, 악한이다 하면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또 오한이 들다 하면은 춥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인데요. 2017년도 국가직 오랜만에 도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슬슬 조짐이 보였던 건 2016년도 7급 시험에서 이 도구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이제 7급에서 한번 예전에 유형이 등장한다는 건 9급에서 또 받을 문제고, 또 원래 이 도구 묻는 건 7급용 문제가 아니에요. 9급용 문제지. 근데 워낙 여러분들이 끝장나는 한자 실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전에는 9급에 낼 걸 지금 7급에 내서 그렇지, 사실은 도구 문제는 전형적인 이 9급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자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국어 시험에서 한자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은 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전 수험생이 모두 틀리는 그날까지, 그래서 한자는 전 수험생이 틀리는 그날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변별력을 갖잖아. 그죠?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모두가 틀리면 뭐야? 의미 없지. 의미 없지.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 한자 공부하면 아예 못하게 하든지, 알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의 건 공부를 해야겠다. 자, 18번의 정답은 1번. 지금 주의할 건, 기출을 보는 이유는 이 문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뭘 빠짐없이 볼 건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한자 도구 문제를 풀고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여기 있는 거 한 열 몇 개 외우는 거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뭘 봐야 돼요? 주의할 한자 도금을 꺼내서 본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19번을 봅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즉 의문론의 아주 기초인데 의외로 이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 변동 다 대답하고 형태론 다 분석하면서 막상 지읒의 음을 못 읽는다거나 울림소리가 뭔지 모른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거에는 흥미를 갖는데 좀 쉽다 싶은 부분은 설렁설렁 넘어가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기초,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개념을 익히는 것. 유음이 뭔지, 비음이 뭔지, 그죠? 파찰음이 뭔지, 울림소리가 뭔지, 이 기본 개념부터 착실하게 해야 얼마든지 난이도에 관계없이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보세요. 니은, 미음, 미음은 유음이다. 맞죠? 그리고 유음이면서 동시에 울림소리고요. 그죠? 자음 중에 비음이지. 미안해. 비음. 자, 그래서 니음, 미음, 미음은 유음이 아니라 뭐라고? 비음. 스님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스님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자, 니음, 미음, 미음은 유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음. 비음이면서 곧 뭐예요? 울림소리죠. 자, 유음은 뭐죠? 리을이죠. 유음은 리을. 그래서 우리가 자음 중에 울림소리는 바로 비음, 니음, 미음, 미음과 유음, 리을이에요. 이런 거 스님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더 민망하죠. 그죠?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니음, 미음, 미음은 비음, 유음이 아니고 비음. 그러므로 틀렸고. 흐는 마찰음이다. 정답이 아니죠. 올바른 거네요. 그죠? 즉, 흐는 스쳐 내보내는 소리라 마찰음이다. 또, 아는 후설 모음이다. 후설을 외울 게 아니라 전설 모음이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모음이. 그렇지. 전설 모음이면 이모음이 들어가는 거고, 즉 전설 모음이면 이모음이. 그래서 뭐 왜, 위 이렇게 이모음이 결합돼 있으면 전설 모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후설 모음인 거죠. 맞고, 위, 왜, 오, 우는 원순 모음이다. 원순 모음은 뭐가 들어있으면 돼?
오와 우가, 오나 우가, 그래서 원수 모음은 오와 우, 그래서 오와 우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는 원수 모음이다. 선생님, 그러면은 왜와 위는 원수 모음이면서 동시에 전설 모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즉 혀의 위치로 물어보면 전설 모음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원순 모음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답은 서로 충돌하지 않지요? 그렇죠? 우리 남학생한테 너는 성별이 뭐니? 남자요. 그죠? 너는 이름이 뭐니? 홍길동이요. 충돌하지 않죠? 됐습니까? 따라서 묻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요. 거기 해설에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 도표를 넣어놨습니다만, 이건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충분히 이해하고,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뭐야?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모음을 나눌 때에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높이로 분류를 한 것이고, 반면에 전설과 후설은 혀의 위치로.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전설과 후설은 혀의 위치로 분류한 것이고, 고중저는 혀의 높이로 분류한 것이고, 평순과 원수는 입술의 모양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고중저 옆에 가로치고 폐모음, 개모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는 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입이 벌어지는 정도. 입이 벌어지는 정도야. 모음이 아니라 폐모음이고 진짜 모음이라 개모음, 이게 아니라 입이 벌어지는 정도. 그래서 입이 열리며 발음되면 개모음, 입이 열리며 발음되면 혀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저모음이고, 입이 닫히며 발음되면 폐모음이고, 그러면 혀가 위로 올라가므로 고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20번.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1, 2, 3, 4 선택지를 보는데, 가를 맨 처음에 뒀다는 얘기는 가를 꼭 읽어라 라는 표시입니다. 가를 꼭 읽어야 이 글에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글의 순서란 아주 전문가가 구조적으로 쓰지 않는 한 얼마든지 처음 썼던 사람과 달리 위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떤지 봐주세요 하고 보내면은 여러분들의 글은 그냥 위아래를 바꿔도 똑같고, 알겠어요? 앞뒤를 바꿔도 문장이 똑같고. 왜냐면 구조화되어 있지를 못하니까. 근데 시험에 나오는 글은 그렇게 되면 답이 여러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조화되어 있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보는 신문 기사들보다는 훨씬 더 다듬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첫 단락에서부터 무엇을 앞에 둬야 할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첫 단락을 물은 게 아니라 아예 첫 단락을 처음부터 줬다면 그때는 조금 더 심화된 문제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첫 단락은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글이 뭐가 올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자, 뭘 말하고 있냐면 사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쪽 저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나다라냐라고 했는데, 나해 봤더니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자, 일단 나는 저것과 이것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가와 가까이 두어도 괜찮겠죠. 그러나 나를 가까이 둔다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이라는 용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는 가까이 둘 수 있죠. 다를 봤더니 그래서 성인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얘기는 이런 상대적인 방법이란 이미 앞서 충분히 이것저것에 관한 논의가 끝난 후에 이를 정리하는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액을 앞에서 이미 이것저것에 대한 얘기는 끝났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므로 최소한 나는 다보다는 앞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다음 라를 봤더니 그러나 즉 해시도 말했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자, 결정적인 건 여기 라에서 해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시라는 인물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관계없고, 다만 지금 여기서 그 해시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해시가 등장하고 그 해시의 말을 상수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최소한 해시가 등장하고 있는 건 나에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나와 라는 자연스럽게 나와 라는 긴밀하게 연결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가 뒤에는 나가 오는 게 좋은데 나 뒤에는 라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면 답은 정해져 있네요. 그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순서를 잡은 후에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고 이게 내가 올바로 찾았는지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풀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 알겠어요? 안 그러고 여러분들 내가 찾은 게 올바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순간 시간은 2배, 3배로 갈 것이고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못 풀고 나오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뭐야? 한 번 볼 때 드릴 시간 드리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런 다음 내가 판단이 됐다 싶으면 그때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틀려도 얘만 틀려야지 얘를 푸느라고 다른 문제까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금 이런 문제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국어 20문제 중에 얘만 빼고 다른 걸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과목도 다 하고 그런 다음 뭐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찬찬히 보자. 이렇게 보는 거지. 어차피 다른 과목 문제 푸느라고 이걸 볼 시간이 없었다? 그럼 할 수 없지. 알겠어요? 그래도 다른 문제에서 하나 더 맞히는 게 낫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합격이라는 건 한 과목 한 과목을 잘 푸는 게 아니라 5과목을 잘 푸는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돼. 가끔 어떤 친구는 내가 국어가 약하니까 이번 시험엔 국어에서 내가 만회하면 될 거야 하고 국어에다가 막 20분, 25분을 들여. 그러면 갑자기 뭐야? 한국사가 발목을 잡고 다음 시험에는 내가 한국사를 만회할 거야. 한국사에 또 시간을 기울였더니 이번에 영어가 발목을 잡고. 안 됩니다. 이러면 꼭 그러지. 선생님, 저는 3과목이 발목을 잡는데 어떡합니까? 넌 큰일이야. 알겠어요? 적어도 시험 보기 전에 3과목이 불안하면 안 돼. 그 중에 하나는 불안할 수 있어. 선생님이 근데 강조하는 거야. 하나가 불안해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요령껏 문제를 풀면 평균이 올라간다. 그러면 합격한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운동 시합도 그러잖아. 큰 시합일수록 져야 할 게임은 과감하게 져버리지. 알겠어요? 쓸데없이 오기를 부리면서 좋은 선수도 투입하지 않아. 질 때는 그냥 버려. 그리고 뭐야? 이길 게임에 또 집중하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그래야 돼. 이길 문제에 시간을 들여야지 질지 모르는 그런 문제에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100분간 여러분들은 감독이 돼서 풀어야 돼. 선수로서만 뛰면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순간 막 아는 문제라고 막 흥분해서 그러고 또 모르는 문제라고 겁먹고 이러지 마. 감독이 되어서 100문제를 요리조리 움직여서 균형 있게 합격점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냉정한 정신으로 냉철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시험이 가까울수록 공부보다도 심리적 안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열심히 공부했던 게 허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감독이라는 생각으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시험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런 요령껏 공부도 하고 시험 문제도 풀 때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니까 이 글을 다시 좀 찬찬히 보면요. 일단 가에서 사물을 보는 시각은 보는 방향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서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해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라고 했어요. 이걸 해시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해시라는 스님을 이용해서 방생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아직 이게 충분치 않죠. 아직 해시의 이 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라에 보면 그러나 그 해시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이쯤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괜히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동양 철학은 추상적인 말이 난무하거든요. 서양 철학은 뭐야? 동물을 빗대든 사람을 빗대든 예를 들어요. 심지어는 서양의 시는 뭐야? 인간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죠. 알았어요? 거의 뭐 우리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이 화내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행복 불행 이런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아. 그런데 우리는 뭐야? 추상화했어. 그래서 읽다 보면 어때요? 아, 겸손해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도 지금 뭔 소리냐? 결국 모든 건 양면성이 있고 그 양면성에 따라 존재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존재하는 데는 여성이 있어서고 어른이라는 실존은 아이를 거쳤기 때문이고 그 얘기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그죠? 그래서 다해서 이제 정리를 그래서 성인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것에 기대어 나의 존재를 따지면 항상 다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만 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공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는 음과 양이 분리될 수 없고 자연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고 이것과 저것이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이 하나를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10이고 이것도 하나의 10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과연 이 글을 읽었다는 말인가? 안 읽었다는 말인가? 알겠어요? 결국 이렇게 전체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도 막 이렇게 고생해서 깨닫는 걸 뭐라고 그래? 도노라고 그러지. 도노. 열심히 이 고생을 점수 그죠?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깨닫는 거. 근데 또 한쪽에서 뭐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깨달으면 뭐야? 확 온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확.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도노라고 하지. 그래서 이 도노 점수의 수행을 강조하는데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글도 읽으면 결국 그거지. 좀 더 이것과 저것의 구별을 하지 말고 즉 융합과 상생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방생이다. 방생이라는 것 자체가 삶을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고 삶은 있는 그대로 놓아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쌤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해설하는 것도 열심히 책을 읽은 결과다. 알겠습니까?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 그거 유명한 말 있잖아. 물은 물이요. 또 뭐 있지? 산은 산이요?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그거 한번 듣고 모두 막 응?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거라 전부 고민하고.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런 거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개소리고 이게 말장난이야. 그런데 그 결과만 우리가 봐서 그러지 그 말을 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거. 그 말을 꺼내기까지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이제 조금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니까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깊은 이런 경험과 체험 속에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건 다르죠. 소주 한 잔 마시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게 오랜 수행 끝에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화두로 삼아서 또 고민을 하고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문단의 순서를 잡을 때는 일단 선택지를 본다. 그리고 원래 선택지 맨 처음에 뭐가 오느냐가 대부분 문제의 관건인데 이와 같이 첫 단락을 주었을 때는 첫 단락을 꼼꼼히 읽고 그리고 반드시 문단과 문단은 이어질 때에는 연결되는 어휘가 있다. 연결되는 지시어나 연결되는 단어가 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쓰는 글처럼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서 못 잡지. 그렇게 종횡무진 떠오르는 대로 쓰면 순서 못 잡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글은 철학적 글이기 때문에 특히나 앞글과의 연관이 포인트였지만 만약에 소설 같은 걸 주고 순서를 잡아라 하면 시간을 드러내는 말에 주의를 해라. 됐습니까?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위가 먼저 일어난 건지 이후에 일어난 건지. 이해했어요? 자, 철수가 붉어진 뺨을 어루만진다. 이 문단과 영희가 철수의 뺨을 힘껏 날렸다. 이 문장은 당연히 뭐가 먼저겠어? 뺨을 먼저 날려야 철수가 그 붉어진 뺨을 붙잡고 울고 있는 게 즉 순서가 맞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설처럼 시간적 순서 또는 기행문처럼 시 공간의 순서로 쓰여진 글은 사실은 찾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이를 검토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런 시 공간의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글 속에서는 반드시 지시어나 접속어가 또는 핵심어가 연관을 갖는다는 것. 이걸 봐야지 글 전체의 흐름을 꿰뚫으려고 욕심내지 마요. 그거 짧은 시간 안에 못해요.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걸 욕심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 하지 말고 그 문단과 문단 사이, 즉 정확한가 이걸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20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이제 2017년도 하반기 지방직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미출친말이 어법에 맞는 거 됐습니다. 우리 펄에서 하면 기본형이 뭐예요? 펄어타죠. 펄어타에 어서가 오면 이게 파라타라는 양성모음이 아니라 펄어타 음성모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펄에서. 히읗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뀝니다. 맞네요. 정답 몇 번? 1번. 만약에 파라타면 어떻게 쓰겠어요? 팔에서. 팔에서라고 쓸 것이고 펄어타니까 펄에서라고 했겠죠. 만약에 하얗다면 하예죠. 예죠. 하예서죠. 하예서가 아니야. 하예서가 아니라 뭐야? 하예서. 조심하세요. 당연히 허였다면 허예서. 그때는 또 여이를 써서 허예서라고 쓰겠죠. 2번 또아리는 비표준어. 표준어는 준말이 뭐예요? 또아리죠. 2번 수십 번 들어본 거야. 머릿말이 아니라 발음이 뭐야? 머리말이라.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4번도 수십 번 출제되고 수십 번 연습한 거야.
선생님 그래서 저는 잠그다가 오히려 익숙해요. 이러면 안 되지. 표준어가 뭐야? 잠그다죠. 기본형은 잠그다. 잠그다에 어미 아서가 오면 은은 탈락하고 뭐가 돼요? 잠가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월달 이미 국가직 발표, 원서 접수 기간, 그리고 원서 시험 보는 날, 그리고 또 지방직 일정, 그리고 7급, 9급 거의 모든 시험에 여러분들 관계된 일정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핸드폰이든 일기든 스케줄표에, 그죠? 반드시 일정 표시하고, 그리고 특히 원서 제출 기간 놓치지 말고. 알겠어요? 시험 보는 날 놓치지 말고. 다음 주에 와서 이번 주 시험이지 이러고 뛰어다니지 말고. 알겠어요? 반드시 이건 1월 달에 모두 체크를 해놔. 그리고 학원에서 때 되면 알려주겠지. 그런 태도는 안 되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체크하는 거. 1월 달에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1년 스케줄은 바로 시험 일정입니다. 꼭 표시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갑자기 칠판에 써놓은 걸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니 국가직 시험은 왜 이렇게 일찍 접수를 하지? 자, 반드시 체크해 놓고, 그죠? 자, 그 다음 오늘 잘 잠궈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잠가야.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밑줄 친 말의 의미는, 잘 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용어라고 해요. 또는 문장이면 속담이라고 하고요. 이런 관용적 표현, 넓은 의미의 속담이나 또는 관용어는 잘 모르겠으면 그 말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 자리에 그냥 빈칸이다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걸 추리하면은 더 답에 근접할 수 있어. 단 외우지 않았던 게 나왔을 때 말이야. 알겠어요? 당연히 외우고 알고 있던 게 있으면 그럴 필요 없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외운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 낱말 뜻에 끌려가면 안 돼. 알겠어요? 몇 달 만에야 겨우 상대편을 만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달 만에야 뭐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트였다는 거지. 말길이 되어라는 얘기는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쉬운데 말길이 되어라는 말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 자리에 문맥상 어울리는 것 하면 2번밖에 없어요, 사실.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내가 외우고 익힌 관용어가 아니라면 아예 그 낱말에서 추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관용어란 원래 그 말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발이 넓다라는 말은 절대 발과 넓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해돼요? 잘 걷다도 아니고 잘 뛴다도 아니고, 우리는 그 단어를 보면 마치 발과 뭔가 이게 관용어니까 연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 없다. 그게 관용어야. 그러니까 모르는 관용어가 나왔을 때 뭐예요? 그 낱말을 따라 추리하면 10중 8구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는 게 나왔을 때는 그 외운 걸 하면 되지만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절대 그 낱말에 끌려가지 말고 아예 그냥 빈 것으로 여기고 풀면 훨씬 잘 풀게 된다. 이거 잊지 마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야? 괜히 추리해보게 되지. 말길이 뭔가? 말길이 되다라는 건 뭐 길이 트이는 건데 그럼 말이 트인다는 건가? 옆에 예문은 안 보고 그 단어에 집중하다가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 문제 풀면 틀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잘 봐요. 시험에서 국어선생님이 내는 어휘력은 여러분들의 암기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암기력을 묻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단어들, 그런 것들은 이 친구가 외웠나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 이거 처음 등장한 겁니다.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걸 물을 때에는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걸 봐도 추리하는가? 모르는 걸 봐도 앞뒤를 보고 찾아내는가? 이걸 묻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가. 뭔 소리지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읽는 게 독해력의 진정한 뜻이거든. 독해력이란 아는 단어가 많아서 읽기 수월하다는 게 아니야. 모르는 단어도 뭐야? 짐작하면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 능동적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이제 나머지 선택지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기억해야 돼.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면 말꼬리를 물다 라는 말을 하고, 해설해 봐요. 또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면 말이 있다 라는 관용어를 쓰고, 마음에 담겨 재미를 붙이면 맛을 붙인다 또는 재미를 붙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2번이죠.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이게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고, 선생님이 이런 거 왜 낸다고?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고. 자, 바늘 한 쌈은 몇 개? 24개. 한약 한 재는 몇 첩? 20첩. 오이 한 거리는 몇 개? 50개. 다행히도 100개라고 착각하더라도 숫자가 없으니까 50개라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뭐야? 이걸 더해야 돼요. 또 한 번의 산수의 난관이 있죠. 글쎄요? 정답은 4번. 당연히 요 셋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단위명사는 암기하자. 그죠? 우리 제일 수량이 많은 게 뭐였지? 기와 한우리였지? 기와 한우리는 몇 장? 2000장. 제일 적은 수량이 뭐였지? 한 개, 두 개 이런 거 말고 뭐예요? 고등어 한 손. 고등어 한 손이는 몇 마리? 2마리. 그 다음이 이제 10개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조기 한 뭇 그럼 뭐야? 10마리래. 두름 하면 몇 마리? 20마리래. 있어요? 자, 4번 봅니다.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다행인 건 한시만 내면 이건 9급 시험에 어긋난 출제야. 뭔 소리지 알겠어요? 그래서 옆에 한글로 옮겨놨어. 그리고 한시는 그냥 폼이야. 뭔 소리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읽지도 못하는 한자 읽으려고 하면서 문제 풀지 말고, 잊지 마. 9급 시험은 절대 한문을 낼 수가 없다는 거. 알겠어요? 만약에 9급 시험인데 옆에 해석도 없이 한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건 뭐라는 거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정지상의 송인이나 또는 구지가, 그죠? 또는 황조가, 이런 작품일 거다. 안 그러고 어떤 한시도 9급은 절대 옆에 번역이 없이 내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면 번역된 걸 보고 뭘 찾으면 되는 거야? 감정이입. 그것도 화자와, 우리 감정이입엔 두 가지가 있어. 화자와 심정이 반대되는 경우. 또 하나는 뭐야? 화자와 심정이 동일시되는 거. 그럼 봅시다. 봄비가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이때 봄비는 뭐야? 봄비는 뭐야? 이 시의 배경이지.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야. 그냥 비가 아니잖아. 봄비라고 했잖아. 그럼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지. 다음,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찬바람이 장막에 스며든다. 여기 비단 장막은 뭐겠어요? 화자가 처해 있는 장소죠. 화자가 처해 있는 장소에
찬바람만 들어온다는 얘기야. 보일러가 꺼졌든 아니면은 고장났든 지금 내가 혼자 있는 이곳에 아주 화려한 곳이지. 즉 비단으로 둘러싸인. 그런데 온기가 없어. 찬바람만 불어. 이해돼요? 이 공간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처한 위치가 어떻다는 거야?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지. 이해됩니까? 다음.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자, 이때 병풍을 대충 찍어봤더니 밑줄 친 게 병풍 같잖아. 그죠? 대충 찍어야지. 여기서 병풍밖에 더 있어, 밑줄 찍게? 이 병풍은 뭐겠어? 그렇지, 기댈 수 있는 거야. 딴 게 아니야. 기대는 거야. 화자가 기대는 거야. 잠시나마 이 추운 곳에서 기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해석은. 됐어요?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라고 했어. 이때 살구꽃이. 아무래도 밑줄이 살구꽃이 있겠지? 살구꽃이. 어떤 의미로 쓴 건가? 지금 밑줄에 행화, 살구꽃이 있는 거지. 떨어지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해? 바로 화자의 뭐예요? 즉 추락하는 심정. 이해돼? 마치 떨어져 나가는 심정.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봐. 장막은 화자의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고, 살구꽃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답이겠어? 살구꽃이죠. 정답은 4번이지. 그런데 답이 2라고 오타가 나와 있네? 왜요? 그죠? 답이 2번이라고 오타가 나와 있네? 해설은 4번이라고. 그렇죠? 4번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만, 번호만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따라서 번호만 오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이 비단 장막은 화자가 처해 있는 장소야. 물론 이것도 외롭고 쓸쓸한 장소임을 말하지. 그러나 맨 아래에 있는 살구꽃은 바로 그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가 동일시하는 그런 사물이고 떨어져 나간 거잖아. 여러분도 잊지 말게. 항상 자연물에서 붙어 있다라는 건,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건 가까이 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는 결국 분리되고 소외되고 사랑으로 치면 실현이죠. 됐습니까? 또는 세상과의 단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를 읽는데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는데 시를 읽었더니 파도가 부서지는 장면, 바위가 즉 겨울인데 샘 파도에 부서지는 것, 또 파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넘실대고 바닷가의 모래알은 흩어지고. 읽어봤더니 모든 장면이 부서지고 깨지고 사라지는 거야. 그럼 이건 주제가 뭐겠어? 한마디 그런 얘기 없더라도 뭐예요? 상실감과 허무함과 쓸쓸함을 드러내겠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제목이 없는데 읽어봤더니 어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즐거이 얘기하고, 어른과 아이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젊은 처자들은 달밤에 강강술래를 하고 있고, 동네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있고. 그냥 장면 자체가 뭐야? 따뜻함과 그리고 포근함을 준다면, 그렇다면 그건 상실과는 반대인 뭐야?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는, 문학은 형상화하는 거야. 즉 일반적인 글에서는 우리가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쓰지만 문학은 외로움을 보여줘야 돼. 뭘 통해? 사물을 통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무엇보다도 장면이 다 뭐야? 쓸쓸하고 외로워.
다만 시름이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 장면이 봄에 비가 내리면 뭔가 아늑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처해 있는 장소나 내가 기대고 있는 게 병풍밖에 없다거나 또 밖에는 꽃이 떨어진다거나 이 모든 게 화자의 외로움을 북돋고 있죠. 됐습니까? 질문. 이 한시의 가장 강한 이미지는 뭐냐 그러면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비도 내리죠. 그죠? 바람이 장막을 치고 또 시름에 겹쳐 감정도 가라앉죠. 마지막에 뭐야? 살구꽃도 떨어지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시 전체가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놓치면 안 돼. 자, 따라서 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2번이 아니고 4번이죠. 선생님,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그리고 대상의 동일시가 아니라 반대되는 심정도 얘기한다는데 그러면 예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황조가를 들면 황조가 고대가요. 황조가를 들면 헐헐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 있고. 자, 하늘을 나는 꾀꼬리가 암수로 보이고 그놈들이 정겹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뭐야? 화자가 지금 헤어지고 외롭게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정겨워 보이는 거야. 그럴 때 꾀꼬리는 분명히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동일시의 대상인데 화자와 같은 동일시가 아니라 뭐야? 반대의 동일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시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다 쓰여. 같은 의미의 동일시냐 아니면 반대급부의 동일시냐. 이해되세요? 자, 4번의 정답은 따라서 4번입니다. 다음 거기 참고하라고 헌안설원이 지었다고 써놨고 허균의 누이죠. 그리고 춘우라는 봄비라는 제목의 노래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지식도 이미 출제된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헌안설이라는 인물의 즉 지금 가만히 해설을 보면 문학의 해설에는 네 가지가 있잖아. 작가의 의도, 독자의 판단, 반영된 시대, 그리고 내재적인 것. 근데 가만히 해설을 보면 작가의 의도에 헌안설이라는 사람이 여인이고 또 그의 실제 삶이 외롭고 쓸쓸했으니까 거기에 비추어 해설하고 있는 그런 해설의 하나일 뿐이야. 이게 정답인 해설이 아니라.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5번 하겠습니다.